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은 인물이 조 바이든 대통령인데요. 하지만 그 역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한 것을 두고도 대선을 겨냥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럽 동맹국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이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원 취재 수첩에서는 칠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칠레의 의료보험 제도는 국가보험과 사설보험 중에서 선택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사설보험이 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부당 청구한 일이 있었고 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최장 13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소폭 완화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재 시각으로 15일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가 완화됐습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에 70%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6월 9.1%로 고점을 찍은 뒤 둔화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6월부터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토론회를 다음 달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과 9월 한 차례씩 TV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토론은 6월 27일, 두 번째 토론은 9월 1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양측은 1988년 이후 대선 토론을 주최했었던 대통령 토론위원회에 배제한다는 데도 합의했는데요. 토론회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를 뺀 양자 토론회로 진행됩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격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수도 브라티슬라바에서 북동쪽으로 150에 떨어져 있는 마을 핸들로바에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슬로바키아 현지 언론들은 피초 총리가 핸들로바 문헌 밖에서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용의자가 71살의 작가 겸 정치활동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내무장관은 초기 수사 결과 명백한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친러시아 성향의 피초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둔해왔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하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6차 해양 방류를 오늘 17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6차 방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에 7,800톤의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다액종 제거 설비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 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오염수를 해양 방류 시작한 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모두 3만 9천 톤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습니다. 로렌스 웡 총리가 제4대 싱가포르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5일 웡 신임 총리가 대통령궁에서 제4대 총리로 취임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총리가 바뀐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만입니다. 웡 신임 총리는 임기 동안 경제, 일자리, 물가 문제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웡 신임 총리는 두 번째 비리콴유 가문 출신 총리인데요. 싱가포르 국부로 불리는 고 리콴유 초대 총리가 1959년부터 90년까지 31년간 집권했고 2대 고총통 총리를 거쳐서 리콴유 총리 아들인 리생용 총리가 2004년부터 20년간 총리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국가 통합을 주자는 상징적인 자리이고 실질적으로 총리가 정치, 행정 각 분야에서 최고 권한을 행사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전의 기회 그리고 최후의 일격. 이게 누군가에게는 반전의 기회 또 네. 누군가에게는 최후의 일격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2월 27일, 9월 10일 두 차례 이제 TV 토론 진행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는데요. 네. 2월 27일은 CNN 방송이 주관하고요. 9월 10일은 ABC 방송이 주체로 이제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 미국의 대선 토론은 30년 이상 대선 토론위원회가 주관했었는데요. 바이든 캠프 측에서 이 대선 토론위원회 주관한 토론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대신에 양당 전당대회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 그리고 대선 사전투표가 개시되기 전인 9월 중에 TV 토론하면 하겠다라고 제안했는데 트럼프 쪽에서 수용하면서 양자 토론회가 성사가 된 겁니다. 이 두 번의 TV 토론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만 달러 이상을 선거 광고에 썼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몇 주째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역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 토론에 제안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뒤지고 있음을 이제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네. 어쨌든 토론회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또 90분 동안의 토론을 잘 소화해서 고령 논란을 불식시키겠다 이런 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두 차례 토론 제안한 것은 대중 노출을 일단 줄이고 토론회에서 열세를 보일 경우 만약 시간을 한 차례 더 갖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반전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이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0분 동안의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정신적인 한계, 신체 능력의 한계를 보일 거다. 이걸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일단 토론회가 진행이 된다면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둘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쐐기를 받겠다 이런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최악의 토론자다 두 문장도 잊지 못한다라면서 조롱하는 글을 썼고요. 네. 아마 좀 말실수가 잦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면서 동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네. 수요일에만 시간이 나신다면서요? 라고 이제 비꼬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중에서 나흘 동안 진행이 되고 맞아요. 네. 그나마 수요일이 빈날이거든요. 그래서 와. 수요일 괜찮으시죠? 라고 이제 비꼰 겁니다. 막상막하네요. 네, 네, 두 번의 TV 토론 어떻게 또 결과가 뭐 달라질지 네. 더 이제 고착화될지 맞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시작했습니다. 외교 관례상 국빈 방문은 외국 방문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네. 두 정상은 작년 3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만난 적이 있었고 10월 달에 베이징에서 만나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만나면서 끈끈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은 양국 외교 협력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첫째 날 16일 날 늦은 시각에 열리는 비공식 회담에서 다뤄질 것이고 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될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실질적으로 러시아와 정치 경제적으로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좌관은 16일 날 수교 75주년 기념 공연 끝나고 나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차도 마시고 45분 동안 비공식 대화를 나눈다라고 밝혔는데요. 양측 대표단도 이 비공식 만찬에 같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만찬은 러시아 측에서는 국방장관 지명자, 전 국방장관, 재무장관, 외무장관이 참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중국 쪽에서도 격을 맞출 것 같습니다. 안보라인 수장인 중국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그리고 외교부장, 국방장관, 재정부장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 보좌관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 외에도 중앙, 동남아시아 문제,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상황을 정상회담 의제로 정한 것이고 예전에 이 소련의 경제협력체인 유라시아 아시아 경제연합과 중국의 1대1로 연결하는 문제, 또 유엔 등 국제기구, 또 브릭스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요즘 또 약간 시들해진 그런 단체인데요.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그리고 이제 남아공 이 브릭스 내에서 양국 간의 협력 방안 그리고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진영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 숨통을 틔워줄 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국 쪽에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이 폭탄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두 나라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미국에 대응하는 두 나라 전선이 훨씬 더 부각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동안에 베이징, 하얼빈 등 두 개 도시를 방문하는데요. 하얼빈에서 러시아 중국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을 하는데 이 하얼빈 공업대학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미국 상무부가 미사일 개발에 미국 기술을 이용하려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얼빈 공대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여기를 푸틴 대통령이 간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다음 키워드 한 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네. 정하셨네요. 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25%, 100%까지 네, 내리고 네.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가 올 가을에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관해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미국 상원 세 줄위원회 소위에 출석을 해서 커넥티드 차량에는 수많은 센서,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의 경우 중국에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로 차량에 제어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차 안에서 무슨 말 하는지 이런 모든 미국인들의 정보가 중국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한 다음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앞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달 말에 커넥티드 차량에 대해서 우려 국가 기술을 쓸 경우에 차량 해킹 또는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고요. 이 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우려 국가인데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지간한 신차들은 뭐 커넥티드 차량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커넥티드 차량은 실시간 인터넷 접속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고요. 뭐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뭐 가장 쉽게 스마트 키로 차량 시동을 먼저 걸 수 있는 차. 네, 그리고 네. 시동 걸어놓고서는 히터 켜서 겨울에 따뜻하게 바로 타는 차. 이런 차들 커넥티드 차량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신차는 다 커넥티드 거의 차량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되고 가장 발달된 형태가 자율주행 차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 나온 건 아닌데요. 중국 기술이 활용된 커넥티드 차량 규제로 우리 기업도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달 말에 미국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서 우려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는 조사 취지에 공감을 하지만 그러나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연합회 측에도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요.
커넥티드 차량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장비뿐만 아니라 뭐 간단하게 배선, 볼트 같은 안보와 무관한 부품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상무부가 좀 정확히 규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규제가 중국과의 통상 마찰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그래서 충분히 있는데 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달에 중국 상무부 측에서 미국의 조사에 대해서 미국이 시장 원칙을 존중하고 모든 국가의 기업에 대해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조성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글로벌 이슈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힘드시죠? 정부가 대신 내드립니다. 오, 네.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호주 이야기인데요. 호주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거 내느라고 생활비 부담을 받고 있는 호주 시민들에게 네. 그래서 모든 가정에 300호주 달러 돈으로 27만 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정부가 대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2023년, 24년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게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했었는데요.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호주 정부가 임대료 지원금, 학자금 지원 그리고 소득세 감세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리고 노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것 때문에 전기 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호주 에너지 감독청에 따르면 호주에서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올랐다고 하는데요. 사실 좀 비슷비슷한 상황인 것 우리나라도 같아요. 에너지 요금 네, 많이 맞아요. 올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지서 보면 굉장히 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예, 이렇게 그렇다고 부담이 또 안 쓸 수도 없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인 복지 혜택이 꼭 필요하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억만장자도 에너지 지원금 주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소득세를 모두가 납부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호주의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정부의 조치가 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네.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가 있다라면서 오히려 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한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 어느 것 나라나 같습니다. 다들 네. 이게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 줄 그렇죠. 것인가 선택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예, 일단은 물가가 좀 내린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좀 어렵죠. 요원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대규모 생산 능력과 아름다운 네 다리. 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브라질 소가 있는데요. 네. 요즘 브라질 남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해서 그렇죠.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네. 홍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위해서 이 소가 경매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유전적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2,100만 헤알 우존으로 이 소의 가격이 56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암소입니다. 암소. 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로 지난 3월 달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비아티나라는 소인데요. 네. 홍수 피해자 기금 마련회에서 15일 날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수익금은 홍수 피해자들 위해서 다 기부가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소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이 정도니까 당연히 아유, 있어야 그럼요. 되겠죠. 네. 그래서 잘 이 수의사 모셔야죠. 얘기로는 가치에 대해서 아름다운 외모, 이 소가 하얀색입니다. 네, 황소가 아니라 하얀색 소고요. 고급 육류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네. 결함 없는 늘씬한 네 다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비아티나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배아 이식이라든지 체외 수정 그리고 기타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서 소의 유전적 개선을 가속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가축의 생산 그리고 고기 품질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품종인데 이 우수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담당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에 80개 난자를 추출할 수 있고 1년에 10번 정도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연간 70마리의 우수 유전자를 다시 생산하게 되는 소가 바로 이 소라고 하는데 예. 이 소를 어느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세 회사에서 30%씩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이번에 고가다 보니까. 경매에 나오게 되는 거군요. 네. 예. 자, 하얀 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아름답고 근데 또
이 소에 대해서 워낙 고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물론 뭐 좋은 육질의 소고기 제공하고 네. 또 굉장히 앞으로 이제 우수한 생산 능력이 있는 거니까. 난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네.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네. 대기업에서만 이 소를 가질 수가 있고 관리를 하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합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Isn't he lovely네요. Isn't she lovely가 아니라.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팝송. 네. 스티비 원더. 네, 네. 맞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아프리카 가나의 시민권을 받았다고 영국의 BBC가 네. 보도했는데요. 올해 나이가 74살입니다. 네. 지난 13일 생일을 맞이해서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적 증명서를 받고 정식으로 가나 국민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이 가나의 전통 문화로 만들어진 천을 목에 두르고 가족들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는데 생일날 가나 국적을 받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20세기 미국 팝 음악계를 대표하는 뮤지션 중에 하나고요. 미국의 미시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흑인인 자기 조상이 서아프리카에서 왔다고 보고 예전부터 가나에서 살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가나는 아프리카인의 단계를 호소하는 범아프리카주의 구심점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던 그런 국가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인 W.E.B. 듀보이스가 가나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또 63년에 그곳에 묻혔고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멜컴 X 복신형 견설 알리도 뿌리를 찾겠다면서 가나를 방문해서 가나가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스티비 원더도 1970년대부터 가나에 가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90년대 가나의 한 음악축제에 직접 가서 가나에서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오프라 윈프레 인터뷰를 하면서 가나로 가고 싶다는 얘기도 그때도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나를 가게 되면 스티비 원더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하는 계획도 참여하고 싶다면서 희망을 드러냈고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력을 잃은 그런 가수이고 9살 때부터 하모니카, 피아노, 드럼을 배우면서 음악가로 성공했고요. 네. 말씀하신 Isn't She Lovely 그리고 네. 슈퍼스티션 이런 많은 명곡을 담은 유명한 가수이고요. 그래미상 무려 25차례나 받았던 정말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소망했던 가나 시민권을 네, 생일날 획득한 네. 이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가나에서 제 2의 인생을 또 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방금 이야기 나눴던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들려드립니다. Making one as lovely as she. Bu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 오후 5시쯤 나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확정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인용한다면 내년도 증원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오늘 결정됩니다. 6선의 추미애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대결합니다. 주택연금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값, 인건비 등 공사비의 가파른 인상으로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9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년 새 27%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이나 서울 단기 방문객을 위한 기후 동행카드 관광권이 7월 1일 출시됩니다. 서울시는 1일, 2일, 3일, 5일권 등 4개 권종으로 기후 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슬로바키아에서 현직 총리가 여러 발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용의자는 71세의 작가라고 슬로바키아 정부가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칠레 산티아고의 김정화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티아고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칠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국가의료보험과 민영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의료보험 단기법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이 큰 이슈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칠레는 혼합형 의료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네. 국립보건기금 포나사와 사설보험 이사프레로 나뉩니다. 근로자 월급의 최소 7% 이상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금으로 납입을 해야 하는데요. 네. 1981년에 피노체트 독재 정권 기간에 창설된 사설보험 이사프레는 칠레 상위 소득자 17%를 담당하고 있고 국립보건기금 포나사에는 인구의 약 80%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레 사설보험 이사프레에서 급여의 7% 이외에도 다른 알 수 없는 명목으로 추가된 퍼센티지를 그동안 가입자에게 부당하게 과다 청구를 해서 많은 가입자가 이사프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가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2022년 11월에 칠레의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사프레에서 설정한 건강 플랜의 비용을 재계산하고 과다 청구된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안의 환급액은 여러 가지 계산을 거친 후에 미화 15억 불, 한화로 2조 원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부채는 현재 이사프레가 보유한 자산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프레가 파산될 우려가 있어서 가입자들에게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승인이 의회에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프레 단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제출해서 이번에 통과된 이사프레 단기법은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1년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그 기간
기간 동안에 찬반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의료보험 이사프레라는 이곳에서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진 빚을 나눠서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게 될까요? 네, 가입자들은 그동안 부당하게 납입했던 돈을 빨리 받고 싶어 그렇죠. 하지만 이번 네. 이사프레 단기법에 의하면 65세 미만의 가입자에게 최대 13년의 기간 동안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고요. 또 65세부터 80세까지의 사람들은 5년에 걸쳐서 하고 또 80세 이상의 사람들은 2년의 시간을 갖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기간이 너무 길다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국가 차원에서는 이사프레가 파산하는 것을 막고 갑자기 혼란이 빚어질 국가의 의료 시스템 질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프레 단기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취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사프레가 또 생존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네. 보험금을 인상을 해서 그 부채를 보완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이사프레 단기법에서는 네. 보험금 인상액이 작년 2023년 플랜에서 지불한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당 청구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최장 13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건 좀 많이 긴 것 같긴 해요. 네, 또 한 가지 소식이 칠레 한 대형은행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해서 이 은행의 고객들이 긴장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 다국적 은행 산탄데르 그룹에 속한 산탄데르 은행의 칠레, 스페인과 우루과이에 있는 고객들의 정보와 네. 그 그룹의 모든 직원과 일부 전직 직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은행에서는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접근 차단과 고객 보호를 위한 사기 예방 강화 같은 조치를 했는데요. 네. 산탄데르 은행은 칠레에서 워낙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라서 이번 해킹 소식에 많은 칠레인들이 초긴장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은행의 고객인데요. 그러시군요. 다행히도 고객의 자금은 안전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산탄데르 은행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거래 정보나 또 인터넷 뱅킹 로그인 자격 증명 또는 암호화 같은 그 정보가 없고 칠레은행의 운영 및 시스템은 물론 산탄데르 그룹의 다른 부문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고객은 안전하게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칠레 전역에 걸쳐서 그 200여 개의 지점을 확보하고 스터디 카페 형태도 70곳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워낙 칠레에서 이 은행의 고객층이 넓다 보니까 네. 칠레인들은 이번 해킹건 관련해서 서로의 계좌 안부를 묻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이 칠레 대형은행이 이렇게 사이버 공격받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손실을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더욱 긴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는 산탄데르 은행의 경쟁은행이었던 방코드 칠레 은행에서 그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그 당시 미화로 1,000만 불, 그러니까 한화로 110억 원의 그 손실을 입은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산탄데르 은행 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마다 이 고객 개인 정보 잘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소식을 또 더 준비하셨는데 칠레 우익 성향의 유명 정치인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여러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라고 불리는 남성인데요. 현재 58세이고 지난 2년 전에 있었던 대선에서 극우 정당 공화당 소속으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네. 12%의 차이로 좌파인 현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 앞에서 고배를 마신 인물입니다. 네. 카스트는 2주 전에 헝가리를 방문했는데요. 네.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국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셀비아에서 오는 대규모 이민자의 유입에 대응해서 그 당시 헝가리 우파 총리 빅토르 오르반 정부가 네. 2015년에 국경을 따라서 180km에 이르는 그 높이 4m의 울타리를 세웠었는데요. 네. 카스트는 그 울타리를 칠레에도 그대로 복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X 계정에서 게시한 비디오에서 이 논란이 된 국경 울타리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카스트에 따르면 칠레는 볼리비아와의 육로 국경을 아예 막아야 하며 향후 몇 달 동안 칠레를 위한 최우선 과제인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벽이나 울타리 같은 물리적 장벽이나 기술면과 법적인 면에서 변경 사항을 포함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카스트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현 보리치 정부에서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행정부 대변인 까밀라 바이에코는 이러한 종류의 제안을 적용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칠레 산티아고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칠레 소식 김정화 통신원이 전해주셨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철강 배터리, 태양전지, 주요 광물 등 핵심 전략산업 부문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또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립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내용부터 주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백악관에서 이제 법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 법이 바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데 네. 다른 나라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이런 모습들은 불공정 무역이야. 네. 이것은 통상적인 자유무역 체제에 어울리지 않아. 또 이런 어떤 무역 관행들은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의 산업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을 감시해가지고 조사해서 그런 무역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조치를 합니다. 네. 보복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무역 대표부죠.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통상자원부인데 무역 대표부에 이 지시를 내리는 거죠. 뭐라고?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라. 네. 지금 현재는 25%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있는데 100%로 올려라.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태양전지 관세도 지금 현재 25%인데 150%로 올려라. 네. 또 그 밖에도 철강, 알루미늄,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여러 관세도 25% 적용해라. 이렇게 각종 품목에 대해서 특히 핵심 산업에 걸쳐서 자국 산업을 위협할 만한 네. 중국의 어떤 산업에 대해서 무역 조치를 규제 조치를 단행한 그런 역사적인 무역 전쟁 2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국산 전기차만 봐도 25%에서 100%면 이제 4배나 올린 건데 네. 이게 좀 강력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강력한 조치죠. 기존 관세가 2.5%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하려면 2.5% 관세를 부과하고 거기서 유통이 되는 거죠. 근데 2.5%에다가 또 기존에 25%가 있었으니까 였는데. 결국 27.5%의 관세가 그렇죠. 부과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100%로 또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그렇죠.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자유무역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네.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보호무역 조치는 어디를 보호하느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무역 체제로 놔둔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뭐 쌀 무역을 그냥 그대로 둔다. 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저렴한 쌀이 한국 시장에 그대로 무관세로 들어오겠죠. 들어온다면 예. 우리나라 농가는 다 좀 어려워지겠죠. 네. 그러면 이 식량 자립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산업 이런 산업들은 유치한 산업이야. 아직 어린 산업이야. 유치 산업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유치 산업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든가 근거를 마련해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인데 네. 지금 이렇게 자국 산업을 철저히 보호해 나가기 위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네. 무역 규제 조치를 강화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화된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렇게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벌써 얘기 미국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네.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소위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을 대는 게 아니라 상대방
뺨을 때리는 모습 이런 무역 전쟁이 이어지는 예. 거야. 그러니까 보호무역은 또 다른 보호무역, 또 다른 보호무역은 또 다른 보호무역. 끝이 없죠. 뭐.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야 될 때 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어지러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런 부분도 잠시 후에 알아볼 텐데 일단 미국으로서 뭔가 좀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절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산 예, 전기차가 막 들어오고 또 괜찮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예.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 관세를 생각해 보면 네. 어차피 전기차가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네. 그러나 올해 1분기에 미국에 수출된 중국산 전기차 가장 대표적으로 지리 자동차가 있어요. 비아드와 지리가 1대 2대 자동차입니다. 네. 중국산.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 폴스타가 2217대 팔렸습니다. 수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가격이 아무리 관세를 부과해도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이 싸니까 그렇죠. 관세가 그렇기 때문에. 붙어도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진입할 거라고 한다면 네. 급한 거죠. 관세를 100%라도 소위 때려서 네. 도저히 아무리 싼 중국산 전기차라도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도록 네. 관세를 부과하는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이런 급한 상황이다. 산업적인 관점에서도 네. 급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 하면 생각나는 테슬라 이 CEO인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실적 네. 발표하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도 네. 중국산 전기차랑 가격을 비교하면 좀 위협.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전기차를 찾는 또 국민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럼요. 프리미엄 고급 전기차를 찾는 국민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부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 특히 상업용이라든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도 전기차를 이용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미국 전기차 산업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그동안 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중국 양회에서도 보면 그 시진핑 주석이 뭐 이런 부분 많이 강조했잖아요. 네, 전기차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역시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 소위 이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네. 예견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이 대선을 앞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다들 예견했습니다. 네. 역시 중국 정부도 시진핑 입장에서도 분명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패권 전쟁을 더 격화시킬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자국의 뭐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주력 산업들이 더 많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네.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었던 터죠. 그러기 때문에 바이든이 가만둘 수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번 관세 인상 조치 있기 전의 상황을 잠깐 좀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2차 전지 또 자동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네. 이제 보호를 했었고 예. 태양광 관련해서는 저희 시간에도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네. 뭐 이런 비관세 장벽 통해서 또 예. 압박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관세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예. 노력을 해왔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규제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수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네. 크게는 관세 장벽, 네. 두 번째는 비관세 장벽인데 이번에는 관세 장벽을 도입한 것이고 그렇죠. 기존에도 다른 관세가 아닌 나머지 장벽들을 가동했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IRA라든가 그렇죠. 또 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이용해서 네. 그 신장 지역, 중국 신장 지역의 생산이나 중국 신장 지역에서 관련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 네. 규제 조치를 단행했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노동 관행이 담겨 있는
그래서 인건비를 저렴하게 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국의 악법적인 위법적인 행위다라고 판단하고 규제를 해왔던 이런 것들에 더불어서 관세 조치까지 부과되니까 보호무역주의가 더 팽배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11월 대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은 대선을 생각한 것이다. 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이든이 좀 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가지 산업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자국의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고 관심도가 또 높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 더 강한 규제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지금 미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네.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책을 가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산업적인 정책도 있겠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의적으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선이 돼야 우리 국민들, 미국 국민들 마음에 딱 맞는 중국을 압도하는 정책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고요. 트럼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그동안 그렇습니다. 보여왔기 때문에 네네. 내가 당선이 안 되면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트럼프가 내가 당선이 안 되면 네. 미국 전기차 시장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강한 표현을 예, 또 썼군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 급한 거죠. 예. 트럼프가 그런 말로 더 지지를 받으니까 내가 당선이 되어야만 중국을 더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정치적인 행보 면에서도 이 무역 규제가 단행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중국은 당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발하죠. 예, 당장 반발하고요. 예.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고 그 이상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겠다. 어떤 조치도 뭐 다 단행하겠다라고 지금 뭐 표현하고 무역 있습니다. WTO에 뭐 제소하겠다. 제소하는 건 가장 그냥 기본적인 사실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네. 예, 그 WTO에 네. 이거는 평범한 무역 관행을 어긴 위배시킨다. 것이다. 이 자유무역 체제를 아예 흔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소하고요. WTO에. 네. 근데 WTO가 통상 이제 중국의 편이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의지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액션을 취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맞불을 붙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관세 인상 조치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 기업에는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호재도 있고요. 예. 굉장히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되기도 하겠죠. 산업에 따라서. 네. 일단 좋은 것부터. 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네. 어쨌든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입이 어려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미국 그렇죠. 시장을 놓고 본다면.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현대 기아 입장에서는 웃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론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뭐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세트로 바이어가 수입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도체 기업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악재도 있다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한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그러면 얘기가 당연히 달라지죠.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어쩌면 호재일지 모르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소위 고래 싸움에 뭐 새우라고 새우등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새우등 터진다라는 그 속담에 부합하는 우리에게는 무역 영역에 굉장한 긴장감이 돌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위축되고 네. 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네.
중국에 한 20%가량의 수출을 의존하고 있고 또 역시 한 18%가량의 수출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양국에 대한 편향적인 의존도 이 편향성을 줄이고 이 수출을 다변화하는 네.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무역 구조가 편향적이지 않을 때 그렇죠. 어떤 나라로부터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네, 네. 이 말씀드리고요. 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어떤 소재나 아니면 원자재 공급 차단이라는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렇죠. 리튬이라든가 네, 네. 우라늄이라든가 흑연 각종 그 소재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단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먼저 대응하기 위해서 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이 공급망 안정화 이런 체제를 미리부터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미국이 중국의 이 강력한 관세 인상 조치에 나선 배경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방송 마무리하면서 시카고의 노래입니다. You are the inspiration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